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지급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치를 통째로 날리고 어떤 분들은 받을 수 있는데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신청 시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점을 놓치면 한 달, 두 달, 석 달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전에 할 수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친 겁니다. 그럼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간은 영영 사라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더 많게는 300만 원 넘게 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이 돈을 날리게 만드는지를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 손해가 터지는 순간, 그리고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승인받으면 그냥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나중에 조사할 때 알아서 조정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되며 고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재산 변동이 생겨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이미 신고 의무를 위반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이든 전일제든 일자리를 새로 구했다면 소득이 생기니까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은 네,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소득은 소득입니다. 또 부동산을 매매하셨다면 재산이 바뀐 겁니다. 집을 팔았으면 재산이 줄었으니 신고 대상이고 집을 샀으면 재산이 늘었으니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매도 매수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한테 돈을 받으셨다면 이것도 역시 소득이라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드리는 돈인데 이것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적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임대소득이 새로 생겼거나 집을 세놓거나 월세를 받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재산 변동입니다. 퇴직금 또는 보험금을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했거나 팔았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절대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반드시 적발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연계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 사업소득이 생겼는지, 금융소득이 있는지 전부 확인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까지 다 기록이 남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도 다 조회됩니다. 집을 팔았는지, 샀는지, 언제 거래했는지,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전부 기록이 남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를 해야 하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금융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계좌, 보험, 증권, 이런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조회됩니다. 우리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처음 신청할 때 작성을 하는데요. 그 동의서로 정부가 매년 확인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은 돈을 전액 돌려내야 합니다. 1년치를 받으셨으면 1년치 전부를 환수당하고 2년치를 받으셨으면 2년치 전부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2년간 받은 금액이 총 72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전부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자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720만 원을 받았는데 가산금까지 합치면 800만 원, 9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 갚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매년 수천 건씩 적발됩니다. 몇백만 원을 한꺼번에 돌려내야 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부정수급은 고의가 아니어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몰랐습니다.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라고 해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모르고 위반했어도 위반입니다. 교통신호를 몰랐다고 해서 신호 위반이 면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14일 이내라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이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달력에 표시해서 변동이 생긴 그 주 안에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전액 환수당하고 가산금까지 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모르면 애초에 신청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연령입니다. 만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1년생이라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되고 1958년생은 이미 만 65세를 넘으셨습니다. 이 기준은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만 64세 11개월은 안 됩니다. 만 64세 29일도 안 됩니다. 딱 만 65세가 되는 그날부터 가능하고 생일이 3월 15일이면 3월 15일 0시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격은 만 65세부터 생기지만 신청은 그 전부터 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는 선정 기준액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숫자 하나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본인의 소득인 정액이 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는데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딱 기준액과 같아도 받을 수 있지만 1원이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에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최신 기준이 나와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럼 가장 중요한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고 재산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씨는 월급이 전혀 없으니 소득이 0원입니다. 그런데 집이 있고 은행 예금도 좀 있습니다.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 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집값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득인 정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 정액이 높아져 선정 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씨는 월급이 좀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거의 없어 전세로 살며 은행 예금도 차도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적으니까 소득인 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며 재산도 함께 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비율로 환산합니다. 기본공제도 있고 환산율도 다릅니다. 이 계산을 직접 하시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세 번째 숫자는 지급액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도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며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많습니다. 2026년에는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자료를 보고 이것밖에 안 되네 하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최신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최대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최대 금액을 받을까요?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아주 적게 받는 분들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달라지며 이 부분은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액이 있고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 기준의 몇 %인지에 따라서 감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적게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조금 받거나 안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없는 분들, 국민연금을 아주 적게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도 다릅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해서 둘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최대 금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 20%씩 감액이 되어 단독가구 최대 금액의 80%씩 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각각 따로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입니다. 주거비도 함께 쓰고 식비도 함께 쓰고 그러니까 각자 100%씩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받을 총액을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각 최대 금액을 곱하기 2로 계산하면 안 되고 각각 80%씩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금액이 월 3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단독 가구는 3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가구는 30만 원 곱하기 2는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각자 30만 원에 80%씩 받습니다. 24만 원씩 받는 겁니다. 둘을 합치면 48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기대했는데 이걸 모르고 예상 금액을 계산했다가 실제로 받아보니 적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선정 기준액, 최대 지급액 이 세 가지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되고 부부는 각각 80%씩만 받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저는 집이 있어서 안 되겠죠? 하고 포기합니다. 심지어 주민센터에 문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나는 해당 안 돼 하고 대부분 단정 짓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지 높은지입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재산으로 환산할 때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대도시는 공제액이 더 큽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같은 곳은 공제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중소도시는 그보다 좀 낮고 농어촌이 제일 낮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평수라도 서울 집값이 농어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집값 차이를 고려해서 공제액을 다르게 정한 겁니다. 이 공제를 받고 나서 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2억 원인데 대도시 기본 재산액 공제가 1억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6,500만 원만 재산으로 봅니다. 이 6,500만 원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해서 연 4% 정도로 환산한다고 가정하면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이 정도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높지 않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탈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 소유집에 사시면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모의 계산부터 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집 공시가격과 다른 재산 소득도 함께 입력해보세요. 계산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액된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줄어들 뿐입니다.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만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기준액이 있고 본인 수령액이 그 기준의 몇 %인지에 따라 감액 정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도 함께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30만 원 받으시면서 기초연금 25만 원 받는 분도 계십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시면서 기초연금 15만 원 받는 분도 계십니다. 둘을 합치면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한번 탈락하면 영구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받는 거죠? 하고 물으십니다.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한 이유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었기 때문인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임대소득이 없어졌거나 자녀한테 받던 돈이 끊겼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산이 줄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올라갑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탈락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통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5만 원 높았습니다. 딱 5만 원 차이로 떨어진 겁니다. 그분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셨습니다. 2024년에도 신청 안 하셨습니다.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선정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몇만 원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5만 원보다 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2024년에 신청했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1년치를 날린 겁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계속 안 된다는 착각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에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2023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나는 2022년에 안 됐으니까 계속 안 돼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2023년, 2024년을 그냥 보냈으니 2년치를 날린 겁니다. 나중에 이웃분이 상황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줘서 그제야 2025년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진작 다시 신청할 걸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집이 2채였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 하나, 자녀에게 물려줄 집 하나. 재산이 많아서 탈락했습니다. 몇 년 후에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그 집을 정리한 겁니다. 이제 집이 한 채만 남았으니 재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 상태로 다시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나는 예전에 안 됐으니까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매년 확인을 해서 소득이 줄었는지 재산이 줄었는지 기준이 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다시 해보고 작년 결과가 탈락이었어도 올해 다시 입력해 보세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해도 영구 탈락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시거나 재신청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아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씨는 생일이 1월 15일이었는데 만 65세가 되는 해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을 깜빡했으나 바쁘기도 해서 나중에 해도 되겠지 생각하셨습니다. 3월이 되어서야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4월에 승인 통보를 받아 통장을 확인해 보니 4개월치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 문의를 했으나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되고 이전 달은 소급이 안 됩니다. 김명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전달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3월부터 계산되어서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겁니다. 3개월치를 날린 겁니다. 월 최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영영 사라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15일이 생일이면 12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12월에 신청해서 1월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사례도 있습니다. 생일이 6월입니다. 5월에 신청하러 갔지만 서류가 미비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박철수 씨는 다음에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바쁜 일이 생겨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고 신청이 돼서 지급은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에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6월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서류 미비로 반려되고 재신청이 늦어지며 6월, 7월, 8월 3개월치를 못 받게 된 겁니다. 승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3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받습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걸 체크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이 안 되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반려되어 재신청하느라 몇 개월을 더 날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생기는 실수도 있습니다. 정미숙 씨는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소득이 좀 있어서 합치면 선정 기준액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미숙 씨는 배우자 정보를 빼고 단독 가구로 신청서를 낸 겁니다. 배우자 소득은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되고 매달 기초연금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날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런데 2년째 되던 해에 통보가 왔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처분합니다. 정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급자 전수 조사를 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다 대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확인됩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니 선정 기준액을 넘었기 때문에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2년간 받은 돈을 전부 돌려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가산금까지 붙었고 몇백만 원을 한꺼번에 환수당했습니다. 이철호 씨는 다른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실제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인 배우자 소득은 당연히 합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더니 놀랍게도 탈락을 했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배우자 소득과 합산한 결과 선정 기준액 초과입니다. 이철호 씨는 너무 억울해서 저희는 별거 중입니다. 왜 합산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별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로 봅니다. 주소가 달라도 소용없으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한명숙 씨는 또 다른 경우인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돌아가셨고 한명숙 씨는 슬픔에 빠져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배우자 명의로도 계속 기초연금이 들어왔습니다. 한명숙 씨는 그냥 받아서 배우자 목도 생활비로 썼습니다. 1년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배우자 사망 미신고로 과다 수령분 환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받은 돈을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전부 돌려내야 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니까 슬픔 중이어도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정보를 숨기면 절대 안 됩니다. 별거 중이어도 법적 배우자면 합산이 되며 이혼 재판 중이어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부부이며 배우자 사망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세요. 만 65세가 언제입니까? 생일 한 개월 전이 언제입니까? 그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생일이 2025년 3월 15일이면 2025년 2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면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 기능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대략 계산해 줍니다. 이걸 먼저 확인해보고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크게 넘으면 신청에도 탈락합니다. 그럴 땐 재산을 정리하거나 시점을 조율해서 나중에 신청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정부가 은행 계좌, 보험, 증권 이런 금융 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심사가 안 되며 본인이 직접 모든 금융자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동의서에 서명하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부부가구로 신청할 때는 두 사람 모두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신청하고 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지급 시작 날짜를 통보받고 탈락하면 탈락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문자를 받으면 빨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일 1개월 전 날짜 확인, 모의 계산 먼저 실행,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금융정보 동의. 이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가면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만 보면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할 때 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제대로 계산됩니다. 대충 짐작해서 입력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기준을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초연금 받는 게 이득인지 손해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주거급여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인 정액이면 주거급여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집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을 함께 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기초연금보다 소득 기준이 좀 더 낮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돌봐줍니다.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요양원에 입소할 때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갈 때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함께 문의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와서 등급을 판정해 줍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주택연금입니다. 영목이지라고도 합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집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인데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십시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면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부부가 둘 다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주거급여 신청, 장기요양 등급 신청, 주택연금 검토, 이 5가지를 함께 챙기면 노후 생활비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하며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만큼 손해를 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두 번째,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전액 환수 및 가산금까지 발생하고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게 전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으나 이 기준은 매년 변동돼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해지는 이유가 기초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고 한 달 늦으면 한 달치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치, 2년치를 환수당할 수 있으며 가산금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오늘 당장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십시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복지 제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먼저 보세요. 이 기준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다른 복지제도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다른 제도를 신청할 때도 이 기준으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정보 안내소에서는 계속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